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 행정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결국 강행 처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 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강행 처리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일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12구 참사라고 부르는 언론사도 있고요. 할로윈 축제 참사,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이 참사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또 국정조사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기사를 픽해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해임 건의안이 뭐냐, 뭐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픽한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죠.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2월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다 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장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언제까지 중용해서 쓰다가 언제 교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대통령제 주요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해임을 건의한다, 이런 개념이죠. 해임을 건의한다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의회에서요, 행정부를 또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행정부 견제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해임 건의안입니다. 해임 건의는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도록 대통령 인사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대통령한테 말 그대로 건의를 하는 것인데요. 건의를 내리는 것인데, 건의를 이제 올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건의니까 건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한번 들어본 다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회가 의결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탄핵소추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행정부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져 있는데, 탄핵소추 대상에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도 다 포함되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거든요. 고위공무원을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탄핵의 대상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올려 세우는 것이 탄핵소추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추한다는 얘기는 법정에 세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탄핵 법정에 세운다, 헌법재판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올린다, 이걸 탄핵소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때에는 이게 이제 사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법률에 대한 위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반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공직자는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해서는 안 돼요 라고 이제 이것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법적인 책임도 물론 포함하는 거지만 더 확대를 해가지고요,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죠.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굉장히 뭐 이게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죽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이건 사고지. 이걸 가지고 왜 정권의 책임을 묻느냐? 이런 이제 자세로 계속적으로 좀 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또 막말 비슷한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시체팔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야당 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자꾸 호소하는 부모한테 자식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다. 이런 식의 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자식을 잃은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2차 가해를 한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악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죠. 예, 그때의 정권을 잃게 되는 그 시작점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조를 못했다는 국민의 책망 속에서 결국엔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사전에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게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일부의 분들은 좀 이제 과한 발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디까지 그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용산구청장 구속이 됐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안전에 대해서 미리 신경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저랑 친한 베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래 좀 사회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는 베프인데 그러다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가지고 약간 좀 입씨름 좀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걸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이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 이러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 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자, 그런데 더 넓혀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도덕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장해 보면 국민은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그 대표로 하여금 이제 그렇죠. 우리 안전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져 주라라는 믿음을 좀 전제하고 또 이 선출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자체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다면,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면 행정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예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법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책 책임과 공무원의 이제 도덕 윤리적 책임까지도 이제 묻게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은 법적 책임 차원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최소화해 가지고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일부 공직자가 진다 치더라도 그 일대를 이제 관장해야 되는 몇몇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이 장관까지 올라오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장관까지 이 책임을 같이 끌고 올라오면 법적 책임 부분은 좀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원래 이제 총괄 책임이야 행안부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라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다고 무조건 장관이 맨날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장관까지 무너지면 대통령의 책임까지도 또 언급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이제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의 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나 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또 일부 시민이나 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정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온 전력이 많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대통령도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자칫 법적 책임 외에 정책 책임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여당이 수세에 몰릴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래서 여당 지지자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또 막 그죠? 예, 반론을 막 펼쳐요. 그 과정에서 억측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마약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압사 쪽이 아니라 저쪽에 마약을 먹고 죽은 시체도 있었다. 이런 식의 거짓 정보까지도 막 함부로 발설하는 이런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것도 확인되고 그래서 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압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이제 또 의구심도 생기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과정에서 요 이제 책임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해임 건의를 올렸다는 것은 정적 책임이라도 최소한 져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자체가 원래 정치적 책임까지를 포함해서 해임 건의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주도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게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거부할 방침을 세웠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그 뒤에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또 다른 정책 책임이죠. 그것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야당의 요구를 저렇게 묵살하는구나 라고 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강단이 있네 라고 더 지지를 더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카바 스토리도 봤지만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뒤에 이것의 결론을 내린 대통령의 손익계산도 그 뒤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까지 열어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했다는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런 거예요. 당정협의회는요, 여기서 당은 여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은요, 여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을 여를 써서 같이, 정부와 같이 하는 집단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 합니다. 나머지 정당은요 전부 다 야당이에요. 야당은 들야자를 써요. 그래서 들에 따로 떨어져 나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당정할 때 당은 여당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을
맡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국정을 맡으라고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당정협의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열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위당정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여당 대표,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 지도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어떤 장관, 관계장관, 청와대 대통령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 예, 이 정도 급이 막 모여가지고 이게 장창한 급이거든요, 다. 그 이상들이 모여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안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야당이 또 주도한 법안 얘기인데,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1월 3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은 항상 이쪽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개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17개인가 18개인가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요. 전문 영역으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쪼개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요.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를 소관하는 위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대요. 또 이제 요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작은 소위원회들이 또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소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 또 그 안에 작은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노동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을 단행했을 때 이것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제하는 것은 사측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압박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불법 파업이다라고 규정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거 불법으로 파업한 거네? 그럼 이때 유발된 손해는 잘못됐던 거네? 그러면은 노조,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노조원들한테, 파업에 동참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 이런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불법 파업이다 아니다의 그 경계도 상당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말로야 이거는 불법이고 이건 불법이 아니야 라고 말하긴 쉽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한 현실적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정치적 이슈로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여하는 사유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 깔끔하잖아요. 말로 할 때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를테면은 뭐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됐는데 이 왜 그런가 봤더니 노동법이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런 이슈를 같이 걸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슈로 파업을 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잖아요. 구조조정.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정리해고제를 말하는 건데요. 정리해고제도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도저히 적용될 수 없을 때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제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요. 그럴 때 노조가 그걸 문제 제기하고 나서면 인사권에 관여하네?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지지 않아요? 이거 인사권 문제예요?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지점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불법으로 규정이 되면 판가름이 나면 민사소송 제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월급 좀 올려보자고 처우 좀 개선해보자고 시위에 나섰다가 파업에 나섰다가 그랬다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저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그죠? 노조 활동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의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꽤 한 10여 년 논란 끝에 이제사 사실상 그것도 환노위의 소위원회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쌍용차 사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에 보태라면서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다. 이게 더 참 울림이 있죠. 뭐 4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돈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47,000원 그러니까 자기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그 좀 돈을 쪼개 가지고 보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분의 재산 상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노란 봉투에 넣어서 보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독 상정되자 여당에서는 또 입장이 달라요. 여당은 이제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 법주지 원칙을 훼손했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막 이제 할 수 있는 비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안의 본질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노사혼란 조성법이다, 피해자 양산법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여당의 간사, 환노위 간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고 나와 있을 텐데 그분이 민주노총 간부 출신,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간부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이 환노위에 들어오신 분인데 입장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입장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까지는 욕을 안 하고 민주노총만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요런 이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업을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것이죠.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환노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라고 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한 번 더 또 통과해야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손 치더라도 이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 다 같이 모이는 본회의로 보내기 전에 법사위 차원에서 체제나 작부에 문제가 없는지 이 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다 손 치더라도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거부해버리면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패스트트랙이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너무 다수가 횡포를 부리지도 못하게, 그렇지만 또 소수가 목리를 부리면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뭐 몸싸움까지 벌이고 막 막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이른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다른 말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의 한 가지가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래갖고 다수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소수가 무조건 막으려고 막 물리력까지 쓰고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제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면 그게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는 거예요. 5분의 3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한 세력이 5분의 3을 혼자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을 지정하면은 이거는 소수 세력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워낙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니까 아주 일부의 소수만 남는 거잖아요. 그들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입니다. 다만 신속처리안 건을 지정했을 때에도 상임위의 심의가 180일, 그리고 법사위 회부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이 기간을 기다렸다가 표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주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더라도
야, 그래도 합의를 좀 도출해봐. 180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90일 기다려주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도 60일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합치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이게 뭘 패스트야? 이게 뭔 패스트야?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몸싸움이 없어졌잖아요. 예, 몸싸움을 하면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은 없어지고 대신에 신속처리 법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은요, 기업회생에서의 간소화 절차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다고 하죠. 기업회생 절차가 몇 년씩 걸린다. 기업이 이제 회계상 너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회생시키려고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채권단 협의회가 주도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6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그 용어를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국조특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태원 관련된 얘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국조특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